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 개강날인데 2차 과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많이 눈이 익은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는데 이 공부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뵐게요.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예 처음 한다. 처음 하는 분 100분 정도 되고 난 공부를 해본 적 있으십니다. 그랬지 작년에 공부하신 분인지 남분인지 분들은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랑 어떻게 간단하게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 설명 잠깐 간략하게 할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교재는 한 권으로 몰려 있어서 여기 2차 과목이라서 여기 맨 밑에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공법이 있으니까 저는 처음 아예 공부한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기존에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저런 게 있었지라고 다시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내 말이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 이름은 일단 제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고 이름은 고상철이에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강의하는 사람 이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이라고 말 딱 들었을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1차를 먼저 보고 2차를 나중에 보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간략적으로 1차 과목을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 내일 개론 시간에 아마 할 건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할게요. 일단 1차하고 2차하고 나눠둔 이유는 1차 과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따로 온 게 뭐 따로 온 거죠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로 오신 거잖아,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중개사가 뭐 중개하는 거죠? 처음이라 또 어색해? 많이 보던 사람들 왜 그래 또? 자, 공인중개사가 뭐 중개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첫날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럼 부동산이 뭐냐? 그리고 동산은 또 뭐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고 동산은 뭐냐? 이거부터 해볼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었어요.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속으로 맞죠? 동산은 뭐야? 움직일 동에다 재산 산자니까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했겠지.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닦고 저거를 중개할 사람인데 정확한 정의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지.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럼 부동산이 이게 뭐야? 이게 정의가 어디에 써 있어야 되냐면 부동산 그러면 이제 학문적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요.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데 그 법률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99조 있어요. 그러니까 1조부터 쭉 보다 보면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럼 뭐하고 뭐를 두 개를 묶은 거구나. 토지하고 정착물 묶은 거야. 그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럼 토지가 있을 거고 정착물이 있는데 이 정착물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있을 거고 땅 위에 뭐도 있죠?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나무, 건물 인목이라고 그래. 인목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중개를 할 때 토지 중개하고 건물은 중개하지만 뭐는 중개 안 하죠? 나무 사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건물.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인데 특징을 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재산권인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동산이라는 거는 그럼 반대말로 이거 움직이는 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안경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야? 이 안경? 동산이죠? 무서워 내가? 안경 예를 들어서 안경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 이게? USB는 또 뭐야? 이거 대화 안 되는데 물으면. 그러면 이 안경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재산인데 얘네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소유권으로 해야 돼. 이제 일반인들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고 우리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소유권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하고 동산 중에서 자 봐요. 안경은 이 안경 이거 누구 거야? 이 안경 누구 거야? 네 거라고 하고 싶었잖아 지금. USB 이거 좀 전에 내 주문했던 거 누구 거야? 네 거 하고 싶잖아 지금. 맞죠? 왜 네 건 줄 알았지?
왜 내 건 줄 알았어요? 좀 어려운 말로 이 안경이 왜 내 거야 그러면 이 안경이 내 건지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잖아. 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말로 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산이 누구 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갖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재산이다 보니까 저거는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근데 부동산은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점유로 만약에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잘 봐요. 여기 요 땅이 있는데 요 땅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근데 저게 만약에 A라는 사람 땅인 거라 이 사람 땅이에요. 근데 이게 A가 저기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A 거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점유라면. 근데 만약에 얘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B가 온 거야. 그럼 누구 거 땅이 되는 거네? B 땅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겠지. 분쟁이 생겨요. 만약에 야 이거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이지 그러면 A는 그럼 화장실을 갈 수가 없지. 그럼 거기다 써야 되잖아. 예. 그죠? 그러면 저 땅에 대한 문제가 분쟁이 생길까봐 그럼 얘는 재산적 가치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점유라는 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장부를 하나 만들겠대. 장부에다가 이 땅은 A 겁니다라고 여기다 등기라는 거래요. 등기. 등기라는 건 기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라고 공적 장부 줄여서 공부라고 그래요. 공적 장부에다가 뭐 한 거야 지금? 등기하는 거야. 그럼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점이 동산은 일반적으로 뭐로 보고요? 점유로 보고, 그리고 부동산 건물 같은 경우도 이 위에 건물이 있었어. 이 건물도 누구 거야? 그러면 얘도 어디다가 해요? 등기를 해야 되죠? 소유권자가 누구냐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명시 방법이 두 개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자동차라고 들어봤을 거야?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 동산이야? 동산이야? 그리고 선박. 선박도 뭐야? 동산. 그리고 항공기. 혹시 항공기 있으신 분 있어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예. 항공기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 그럼 저 세 개가 다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입니다. 예,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문제가 생겼어. 얘 소유권 명시하는 방법이 뭐로 가면? 점유로 가면 제가 자동차 저 앞에다 주차해 놓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창문을 깨서 앉아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네 그럼? 점유되는 거 그 사람 건가? 문제 생기죠.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 항공기, 우리나라 항공기 있는 애가 몇 명 안 되는데 B가 있다고 그러죠. B 아세요? B? 하는 애 있잖아. 걔 계속 이때. 그럼 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연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앉으면 걔 거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점유로 하면 안 되니까 얘도 이렇게 장부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장부 만들어서 저 자동차 누구 겁니다라고 여기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점유로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지금 기재한 거야? 기재. 그럼 뭐랑 비슷하게 관리하네?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해요? 동산하고 비슷하게?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지. 그럼 얘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은 아니죠. 근데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네? 주무동산.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어가 부동산, 동산, 주무동산 썼죠? 제가 이거를 쓸 때는 뭐를 목적으로 구분한 거지?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가지고 구분한 거야. 그럼 저게 내 겁니다라고 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고 등기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걸 안 해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지 뭐. 예. 근데 그거 재산적 가치가 좀 큰 것들은 부동산하고 준해서 비슷하게 관리를 하겠다 해서 준부동산이라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사람이냐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데 그중에 자동차 중개합니까? 선박 중개합니까? 이거 안 하죠. 그럼 얘는 지워야 되는 거야. 얘 지울게요. 얘 지웠어. 안경 중개, USB 중개 안 하죠. 그럼 결론은 우리는 뭐만 대상으로 하는 거네? 부동산이야. 부동산인데 그중에 두 가지로 나누면 뭐하고 뭐야? 토지하고 건물. 저 두 가지만을 중개를 하는 거를 공인 받은 거야. 국가, 공공기관이 인정을 해줬대. 뭐 하는 거를. 중개하는 거를.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해야 돼? 요 사람만 해야 돼? 요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래.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낸 자격증인 거야. 공공기관이 인정한 토지하고 건물을 중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를 따야지만 되는 거냐면 자격증을 따야 돼.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야 1차 과목에서 너 소양 지식이 있냐 없냐 봐야겠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 있다라는 거는 여기 봐봐요. 등기를 봐야 된다죠. 그럼 등기라는 건 법률에 등기하는 기관에서 법률에 따라 절차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야 그럼 너 민법 정도는 좀 알고 있어라.
민사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률을 좀 알아라 해서 소양 과목으로 1차 과목에 뭘 넣는 거예요? 민법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 부동산을 중개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 때 B가 저 땅을 샀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저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은 좀 알아야 된다 해서 부동산학 뭐라고 그러죠? 개론. 개 같은 이론이라고 해서 개론이라고 그래요. 개론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건축학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그래.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 개괄적 이론인데 얘네들을 지금 현재 40문제 내고 얘도 40문제 내요. 근데 40문제면 2.5점이 한 1점이야. 2.5점이 한 문제야. 한 문제. 한 문제인데 꽈락이 나오면 안 돼. 꽈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과목에서 낙방하는 점수를 정해놓은 거야. 그게 40점이에요. 몇 점 없이 40점 없이 40점 없이 미만 없이 평균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 그러면 저 60점을 맞았는데 민법이 만약에 40점이 나왔고 개론이 만약에 80점이 나왔다. 그럼 평균 몇 점이 된 거네? 60점이 된 거니까 40점이 없이 40점 미만이 없이 평균 60점이 나오면 1차 과목은 합격한 걸로 간주한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2차 과목을 볼 건데 2차 과목은 소양 과목이 아니라 뭐예요? 실무 과목이야. 그럼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론들을 좀 알아야 된다 해서 2차 과목을 이제 세 과목으로 나눴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원래 부동산 공법 있고 부동산 공시세법 있어요. 세법 그리고 중개사법 공인 중개사법이야.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하고 공시세법하고 종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 한 과목당 다 40문제씩 나옵니다. 다 40문항씩 나오는데 평균 몇 점 없이 40점 미만 없이 40점 미만 없이 평균 몇 점만 되면 되는 거예요? 60점. 그럼 이제 요때 이것까지 합격하면 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을 주겠다. 그럼 1차하고 2차를 오전에 1차 보고 오후에 2차를 봐서 동시에 합격하면 자격증 주겠다 이 뜻인 거야. 근데 그중에 2차 과목 중에 저는 무슨 과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고법을 하는 건데 책 교과서 잠깐만 볼게요. 거기 페이지 맨 뒤쪽에 가면 네 번째 박스가 있을 거야. 네 번째 진한 박스에 190페이지인가? 190페이지. 190페이지 제가 맨 위에 부동산 공법인데 맨 챕터 1에다가 법이란 너무 어렵지만은 않다 이 말 써놨죠. 왜 이걸 써놨냐면 지금 과목 중에 제가 이 과목 쓴 거 중에 법이 아닌 게 하나 있거든요. 법이 아닌 거 어디지? 법이 아닌 거 개론이죠. 개론 빼고는 다 법이거든. 근데 법을 전공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법을 전공 안 한 사람은 법에 대한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법 체계부터 좀 알고 시작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법이란 단어 쓴 거야. 거기 190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림 한번 보실래요? 박스 보시면 법이라는 글자가 하나 조금 큰 글자가 하나 있을 거야. 거기 왼쪽이 무슨 변이라고 그러죠? 물수변이고 그 위쪽에 이제 해태란 동물을 만든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밑에 갈것자가 있는데 이 세 글자를 혼합해 놓은 건데 이 법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그래도 법 공부할 사람이 법의 유래 정도는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법의 유래는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하는 거니까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법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해서 현재 법은 왼쪽에 가로에 있는 게 물수변의 갈것자죠. 물이 흐르는 대로 가라란 뜻이에요. 근데 현재 원래 옆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글자였다고 하는데 이 글자는 형벌을 의미했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선 왼쪽에 삼수변이 물수변 그리고 평평한 물과 같이 형벌을 규제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고 다음으로 오른쪽 윗부분의 글자 중에 그 치가 해태라는 신화 동물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해태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물이었대.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오른쪽 아래 부분에는 법 갈것자인데 그 제안을 할 때 해태가 가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자 몸에 갖다 대면 뿔이 쓱 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뿔을 갖다 댐으로 부정함을 가려내든 사라질 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태라는 놈이 그 몸을 딱 갖다 대면 뿔이 사라지면 그 놈이 나쁜 놈이다. 벌을 받아야 될 놈이다를 판단하던 동물이래.
그래서 그 글자에 있는데 이러한 원래 글자로부터 지금 해태라는 동물 치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물수변에 갈 것자 남은 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법이란 글자인데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럼 물이 흐르는 건 평평하게 유지돼야 되죠. 그래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떠한 판단을 하는 데 쓰는 걸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행 법상 위에 있는 글자 너무 어려워서 물수변에 갈 것자로 바뀐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법이란 거 글자 설명 썼어. 자, 이제 이 법이란 글자가 왜 나왔냐? 예전에 오래전에 마을에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라는 게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어. 툭 쳤는데 기분이 나쁜 거라. 그럼 A가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B가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몇 살이냐 딱 물어보면 기분 안 좋잖아. 기분 좋아요? 사람이 지나가다 딱 맞았는데 이씨 너 몇 살이야? 이러면 15살인데요? 이래? 아니잖아. 처먹을 거면 처먹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시작되겠지. 그럼 이제 애초에 분쟁을 만든 거는 B가 만약에 A한테 가다가 어깨를 쳤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끝날 걸. 그거 안 하고 쌩까고 하니까 A가 열받아서 친 거 아니야. 한 대 치면서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 그럼 이제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을 누군가를 잡아내려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갑이었대.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누가 잘못한 건지 결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갑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로 B랑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거를 이 갑이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러면 이걸 글로 써놓자. 글로 썼다가 성문이라고 그래요. 글로 써놓은 걸 뭐라고 그래? 성문화됐다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판단한다 해서 몇 항 해가지고 딱 글로 써놨어.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법률에 있는 거. 내가 너무 어려운 걸 가는 건가? 그러니까 성문법 글로 썼다고. 근데 이게 성문화되다 보니까 글이 점점 많아졌겠죠. 많아지다 보니까 법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늘어게 돼 있어. 살다 보면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법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럼 이 법을 누가 만들 거냐 이걸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법을 만들어라 하니까 한 명을 뽑아놔야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갑을 뽑았어. 옆 마을에서는 을을 뽑았고 옆 마을에서는 병을 뽑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이루냐면 국가를 이룰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갑, 을, 병이 누구가 되는 거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해서 국회를 열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아놓은 거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이 뭐야? 국회의원이야. 뭐 너무 어려운 거 설명했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강의하듯 설명한 거야. 그럼 동네에서 대표자를 누구로 뽑아놓은 거고 이제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 예를 들어 형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타당성이 없으면 통과를 안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우리나라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국민들이 만들어야 되죠. 국민들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법을 따르면 되는데 국민들이 법을 만들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만든 거야 이제 국회의원을 뽑은 거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어려운 게 법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 법률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 법령이란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어느 게 제일 큰 단어가 있거든요. 법이 가장 큰 단어 같으세요? 법률이 큰 단어 같으세요? 법령이 큰 단어 같으세요? 가장 큰 단어. 가장 범위가 큰 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법하고 법률은 같은 말이고 이 법령이 더 큰 말이에요. 그럼 법령은 또 뭐냐? 법령이란 법률하고 명령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혹시 건축에 관한 법에서 건축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태어나서 들어도 이 단어는 들어봤잖아. 건축법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합니까? 건축법령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법이라고 그래요, 건축법률이라고 그래, 건축법령이라고 그래. 이거 들어볼 때 어느 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건축법이라고 많이 들었지. 근데 원래는 건축법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줄이게 돼 있어.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여자친구 줄여서 여친, 공신이라고 있어. 공법의 신이라고 있어요. 공신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고상철이라고 그러는데. 웃자고 했으면 웃는 거야. 예. 그럼 여기서 법이란 말이 원래 법령이란 말을 사람들이 줄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진 거야. 건축법하고 법률하고 법령 다 다른 말인데 왜 이걸 혼용해서 쓰냐?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법이라고 해서 써오니까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법은 아까 누가 만든다고 그랬지? 국회의원들이 만든댔잖아. 근데 법률이라는 거를 국회의원 만들려면 건축법 법조문이 1조부터 134조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중간에 뭔가를 개정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신기술이 발생해가지고 되게 아주 뭐 견고한 재료인데 그게 하나 발생이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허가받던 건데 이 재료 쓰면 신고해도 돼.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법을 개정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안 돼. 만약 2년 만에 통과됐어. 그럼 2년 동안 그 규정을 못 바꾸잖아. 그럼 그걸 실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면 법 말고 법이랑 똑같은 효력을 갖는데 자주 바뀔 것들은 밑에다가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게 하자 해서 만든 게 명령이라고 있어.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걸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각부 장관이 발의한 걸 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그 밑에 보시면 그 박스 그림이 있을 거야. 그 그림 밑에 박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법률들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빨리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그리고 대통령령 밑에 뭐라고 있어요? 부령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정치경제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걸 봐야 되니까 거기 밑에 큰 2번에 법의 분류 구조라고 써놨는데 옆에 제가 당구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용 자체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한 번씩 읽어두자. 지성인으로서 말이다. 이 말은 제 말을 너무 잘 썼죠. 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외우는 건 아닌데 한번 읽어둔 다음에 시험 관련돼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알면 되니까 제가 그거를 오른쪽에 공법하고 사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뒤로 쭉 넘겨보세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기 있다. 202페이지 가보세요. 이 법체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써놓은 게 그거 하나 222페이지 하나 써있는 거 그거 하나 보세요. 뭐 첫날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이라고 그래. 헌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어요. 그럼 국민하고 국가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기본권 중에 뭐 생명권, 뭐 자유권, 뭐 재산권, 뭐 권리 되게 많지. 예. 이거를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대. 국가가 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 너가 대한민국에서 살 때 너의 재산권이나 생명권 이걸 보장해주겠다. 대신에 국민 너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의무를 좀 이행을 좀 해라. 그러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내 생명권을 보장해주고 자유권을 보장해주려면 나는 뭘 내야 되냐면 운영하기 위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 우린 뭘 내야 되죠? 세금 내는 거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남자인데 20세 이상이면 군대 가야 되죠. 국가를 지켜야 되는 무슨 의무도 있어요? 국방 의무.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명시를 다 해놨어. 그러면 헌법 법조문이 예를 들어서 1조부터 쭉 해가지고 만약에 120조까지 있다. 그러면 이 법조문 내용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부터 생명권, 재산권을 다 보장한다고 저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법조문이 너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요것만 딱 정해놓고 이거 밑에다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을 제정하겠다 해서 여기다 법률을 만든 거야. 헌법 밑에 뭐가 있단 얘기예요? 법률. 그래서 맨 그림 위에 보면 헌법 해놓고 거기 국가 최고의 최상위법이라고 써있죠. 그럼 이거 누가 만든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 통과하는 거야. 그럼 이제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천 개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건축에 관련된 걸로 아까 설명했으니까 건축법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건축법이란 법조문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1조부터 2조 쭉 해가지고 그래서 113조까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모든 법은 만들 때 앞에 1조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법의 제정 목적 써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대상물이 당연히 뭘까? 대상물이 사람일까요? 건축물일까요? 그럼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 그래서 이 법에 건축법의 1조에 건축물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미관, 환경 이거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규제를 하겠다. 규제한다는 얘기는 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안전해야 된다. 기능도 봐야 된다. 미관 적용해야 된다. 환경 미관을 개선하려면 네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지 말고 규제를 하겠대. 그래서 여기 7조하고 8조 가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뭘 받으라고 돼 있어요? 허가.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해라? 신고. 이 규정들이 이제 하나하나 허가 받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받아라. 어떤 거는 신고다.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113개 조문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축은 113조 조문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가 이 법 규정 중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가요, 신고가? 그럼 원래는 건물 지려면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경미하면 신고하며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내가 지려는 건물이 요거에 해당되면 뭘 받아야 되고 허가. 근데 요거에 해당되면 허가가 아니라 뭔만 해도 되네? 신고. 근데 허가를 위반했을 때는 벌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 규정 중에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을 만약에 지을 때에는 벽 두께가 15cm 이상의 두께를 갖추어야 된다. 만약에 몇 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3층. 그럼 만약에 3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신소재 개발이 된 거야. 이 벽 두께 요거 2cm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강도가 기존에 있던 요 15cm 이상을 하는 그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거야.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그럼 이거 수입해와가지고 건물 짓 때 벽 두께가 15cm가 아니라 2cm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겠네? 더 효율적인 거죠. 가격도 비싸고 싸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수입해가지고 이제 이걸 쓰려고 A란 애가 건물 질 때 이거를 가지고 쓰겠다고 설계도면을 뺀 거예요. 설계도면을 뺐는데 지금 분명히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대? 3층 이상을 지려면 벽 두께 몇 cm 이상. 근데 얘는 설계 뺀 걸 몇 cm로 빼왔어 지금? 2cm로 빼왔어. 그럼 이거는 허가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럼 빨리 뭘 바꿔야겠네? 요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얘는 불허가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건물을 지을 때만큼은 좀 완화해서 이거는 그냥 2cm로 봐줘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려면 이거 아까 헌법하고 법률은 어디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를 통과하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되는데 맨날 싸움하고 있잖아. 모여가지고 싸움하고 있는데 저거 바꾸려면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만약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통과가 됐대. 그러면 3년 동안은 계속 이것도 쓰지 못하고 이걸로 썼다는 얘기죠.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읍시다. 그러면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법조문 얘기하고 있었죠. 건축법 8조에 예를 들어서 사망에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건 대통령이 바라는 거야. 명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하고 법률 밑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 명령이라는 거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명령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걸 대통령령하고 이걸 불령이라고 있어요. 훈령 이런 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다른 말로 쓰는데 그럼 이거는 건축법이 1조부터 113조까지 있는데 건축법 대통령령 보면 얘도 1조부터 47조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 47조 중에서 여기 요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규정을 여기 3조에다가 법 8조 사망에 대통령령이 정함이라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쭉 나열해놨어. 나열해놨는데 여기다가 요 규정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개정해서 추가하는 거야. 추가하면 잠깐만 이거 아까 헌법하고 법률을 어디 통과하라고 그랬죠? 국회 통과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대통령이 이거 바꿔서 그냥 공포만 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3조 바꾸는 거는 누가 바꾸면 그냥 끝나는 거네. 대통령이 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니까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바로 이 건물을 요 상태로 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세부적인 것들은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하지 말고 각 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서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시행규칙이라고 만들어놨어. 시행규칙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1조부터 해서 쭉 해서 38조까지 있어. 여기서 필요한 양식에 관한 것들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해놓으면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라 여기 만약에 12조에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표를 넣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법률이 건축법이 있었고 건축법 시행령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 몇 개네 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법조문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그럼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법 뭐 있어요?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몇 개네 지금? 3개. 그 중에 아주 세부적인 거는 어디다가 넣어놓겠다. 시행규칙.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데 좀 약간 자주 변경이 있거나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디다가 넣어놓고 시행령.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다가 넣어놓고 법.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하나의 건축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그럼 우리나라의 법이 5,000개가 되는데 5,000개가 되는 법률들이 일단 다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딸려 있는 뭐가 있고 시행령. 그에 딸려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 근데 요거 명령이라는 요거랑 법률이랑 요 단어를 묶으면 법하고 령이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령. 이제 이해될 거야. 그러면 건축법하고 건축법령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건축법하고 건축법령 다른 거죠. 건축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놈 얘기하는 거지. 건축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거네. 법령. 그러니까 건축법령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건축법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그렇죠. 건축법령이라고 해야지 맞는데 일반인들은 건축법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건축법이라고 하니까 법령하고 법률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조례하고 규칙이 있어. 이건 왜 만든 거냐면 서울시 인구랑 광주시 인구가 어디가 더 훨씬 더 많죠? 그럼 서울시 인구가 밀집도가 높으니까 서울시는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많이 져야 돼.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질 필요가 없어. 인구가 적으니까. 그럼 건축 규제를 어디를 더 강화를 해야겠네? 서울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는 규제를 더하거나 완화하거나 해야 되니까 서울시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따로 여기서 법률을 또 만들어야 되고 광주는 광주광역시에 따로 만들어라. 그럼 지자체에서 만든 법률을 이걸 지자체에다가 잠깐만 아까 법 누가 만든다고 그랬지? 법? 천천히 얘기할게요. 법은 국민이 만드는 건데 대표자 누구를 뽑아놨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데 이거는 해당 전국에 일어나는 모든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거죠. 그럼 지방에서 일어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뽑으면 되겠네. 그럼 그걸 지방의원이래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래? 지방의원. 그럼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법률이야. 이것도 법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만 적용하는 거고 부산에서는 부산시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 관련된 법률이 건축법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근데 건축조례라는 게 있는 거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서울시 거로 내야 돼요? 부산 거로 내야 돼? 문제를 낼 때 서울시 조례로 내야 돼? 부산시 조례로 내야 돼? 그럼 부산에 있는 사람은 뭔지를 못 푼다는 얘기네? 그잖아요. 부산시 조례로 내면 서울시 사람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어디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조례는 시험 문제 못 들어가니까 시험 범위 없는 거야. 우리 시험 범위상에서는 건축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법하고 시행령하고 어디까지만 시행규칙까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 아주 세부적인 거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지 아까? 아주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 그리고 기본적인 가장 기본 원리는 어디 있어야 돼? 법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어요? 기본 원리.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내겠네? 법에서 내는 거야. 예. 그리고 중간에 요 법 내용 중에 대통령 영의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자주 바뀌는 것들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법하고 시행령에서 주로 내고 시행규칙에서 내버리면 여러분은 1년 안에 공부를 해도 안 되고 한 20년을 공부해야 돼요. 예. 시행규칙까지 다 외우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디는 잘 안 나온다. 시행규칙은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만 공부하면 되겠다. 건축법하고 건축법에 딸려 있는 뭐 시행령. 그래서 제가 표에다가 맨 위에 보시면 헌법 밑에
그 법률 써놨죠. 5천 개 되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무슨 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건축법으로 설명한 거고 걔네 둘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근데 밑에 명령이라고 있을 거예요. 명령이라고 해서 시행령하고 뭐 있네? 시행규칙. 시행령은 누가 공포한다고 그랬어 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해놓고 도장 딱 찍어 있고 밑에 법조문 개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시행규칙은 부령, 총리령, 훈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된 거는 국방부가 교육부가 국토교통부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항한다.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하고 령을 묶어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지? 법령. 그럼 음영 들어간 것까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조례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아까 지방의회 의결 거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시군구 조례, 질도 조례는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이니까 요거는 시험 범위상에서 문제를 낼 수가 없고 실무적인 부분을 볼 때는 꼭 조례를 봐야 되고 시험에서는 조례는 언급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글로 써놨으니까 성문화 시켰겠네. 그래서 걔를 왼쪽에 무슨 법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 얘네들은 다 법조문이 있는 것들이에요. 법조문이 있으니까 성문법이 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윗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돼? 아랫사람이 먼저 뭐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러죠. 그건 사회적인 관습이잖아. 근데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뭐 규제를 하진 않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사회적 어떠한 인식이 갖추어진 법률을 관습법이라고 그래. 그럼 법조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밑에 무슨 법이라고 돼 있네? 불문법.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사회에서 인정된 일정한 어떤 관습이 법적 인식을 갖춰서 법률화된 것 같은 거를 관습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판례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법조문에 없는 내용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거는 판사가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법원에 뭐를 한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 판례. 그럼 판례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있던 법조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뭐예요? 불문법에 들어있는 거야. 이 분류를 왜 했냐면 이제부터 법 공부할 건데 자 우리 시험 범위상에 건축법이 있어. 그럼 건축법은 우린 뭐뭐뭐뭐 공부하면 되는 거야?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인데 어디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규칙이 잘 안 나와. 그럼 나는 결론 어디만 공부하면 된다. 법하고 시행령. 그러면 농지법이라는 법도 배울 거예요. 그럼 농지법도 뭐가 있겠네?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있겠죠? 근데 뭐는 공부 안 한다고? 시행규칙. 그러면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럼 주택법도 주택법 시행령, 주택 시행규칙 있겠죠?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40문제를 공법에서 출제할 때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40문제. 40문제 중에서 81번부터 120번까지 중에 여기서 규칙에서 내는 경우가 한 2개에서 1개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애는 2개, 어떤 애는 1개가 나와. 그러면 저 2문제하고 1문제가 나왔을 때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맞추려면 공부하면 돼. 시행규칙까지 공부하면 되는데 1년 안에 저걸 공부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맞춰라, 틀려라. 그럼 틀려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버려버리는 거야.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는 81번, 120번, 40문제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서 38개 정도를 갖고 이제 풀겠다. 근데 그 중에 또 틀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몇 개씩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4개 정도 틀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몇 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2개에다 6개니까 34개. 그럼 34개 문제 중에서 내가 공부를 다 했을 때 이걸 다 맞히면 몇 점 되겠네? 34개를 다 맞췄어. 몇 점이에요 그럼? 85점. 6개를 틀렸잖아. 내가 천천히 할게요. 제발. 자, 2.5점이 한 개가 2.5점이잖아. 그럼 4개 맞추면은 몇 점이에요? 4개가 10점이잖아. 그럼 6개면 15점이잖아요. 그럼 85점이 최고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저 6과목이 배울 때 그중에 34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이 공법입니다. 왜 공법이냐면 공법은 다른 법률을 다 합친 것보다 법조문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목적을 몇 점을 목적으로 가는 거야? 85점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한 60점을 목적으로 줄어들 거야. 그래서 한 6월달, 7월달 가면 40점만 넘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40점만 넘어도 잘했다고 욕을 안 먹고 40점만 넘어도 잘했다고 하는 과목이에요, 얘가. 6과목 중에 저는 공법만 얘기할 거니까 다른 과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 과목 선생님 얘기할 건데 공법은 일단 몇 점만 넘어도 돼요?
4점을 넣으면 되는데 불안하거든. 평균 몇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20점을 가져와야 돼요. 다른 데서 20점을 가져오려면 내가 전략 과목으로 해야 될 과목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내가 이거를 겨우 이번에 40점을 맞았는데 어딘가가 80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0점을 받아야 20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 중에서 양 작은 걸 찾아야 돼. 양이 작은 거. 양이 어디가 더 작아? 얘가 작아, 양이. 내용이 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이 작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야. 그래서 중개사법을 만약에 양이 얘가 110개, 119개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120개로 볼까? 법조문이 120개야. 근데 공시세법 다 더해서 300개 정도 돼요. 근데 공법이 3,000개야. 그럼 이제 어떤 거 공부해야 되는 거네? 일단 3,000개 공부해서 80점 맞을래요? 120개 조문해서 80점 맞을래? 120개에서 80점 맞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야. 얘는 3,000개 다 해도 80점 절대 내가 볼 때 못 맞아. 그러면 버릴 거 버리고 얘 120개 조문 가지고서 별의 별짓을 다 할 거야 이거. 조문이 작다 보니까 단어 토시에서 의냐 없냐 뭐 업자냐 업이냐 뭐 별의 별 희한한 단어 다 틀리게 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얘 위주로 일단 점수 8점 올려놓고 얘는 40점만 맞으면 되니까 평균 몇 점 주면 돼요? 2점 주면 되고 얘는 평상시 하던 대로 수업만 빠지지 말고 가면 2차 과목에서는 일단 합격하는 데는 뭐 큰 지장 없어요. 제가 1차 과목을 설명 안 하는 이유는 2차 선생님이 하실 걸 제가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2차는 지금 현재 3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시하고 세법이 약간 내용이 달라요. 공시의 뜻이 뭐지? 공시? 공시한다. 뭐 한다 그러잖아. 알린다라고 그래. 알린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거 내 겁니다라고 알리는 거 뭐 한다고 그러죠? 공시. 제가 아까 분명히 부동산하고 동산 중에 공시 방법이 소유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얘는 내가 등기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동산은 뭐야? 점유야. 근데 얘는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등기면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 공시법 안에 등기법이 들어있는 거야.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공시하는 법에 무슨 법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등기법이란 걸 배울 거고 공시하는 방법 중에서 그 토지가 이런 현상을 갖고 있고 토지의 현재 형질이 뭐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공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지적에 관한 법이었는데 법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공간정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률을 가지고 배우는 게 공시법이에요. 그리고 세법은 A라는 사람이 땅을 만약에 갖고 있었는데 2억 주고 옛날에 샀던 건데 B한테 팔았어. 얘가 3억 주고 산 거야. 그러면 A는 옛날에 몇 억에 주고 샀었는데 2억. 그리고 몇 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할 때 차익이 얼마가 나온 거네? 1억. 1억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그걸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럼 대충 1억에 대해서 양도세 얼마를 낼 거냐? 그거 설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B는 3억 주고 사면 3억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3억 주고 살 때 취득했으니까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세무에 관련된 것도 알아야 돼. 이거 누가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A하고 B가 사업할 때 누가 중간에 꼈었죠? 이분이 꼈었죠. 중개해 주는 분이잖아. 중개사, 공인 뭐예요? 중개사. 그럼 이분이 세금은 어느 정도 대략 나올 거고 취득할 때 얼마 나옵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자세한 건 누구한테 가서 의뢰하세요. 그때 세무사한테 던지면 돼요. 우리는 대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얼마 나온다라고 계산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궁금하거든. 세무사 찾아가기 전에 대략 얼마 나옵니다. 설명해 주면 되니까 갑이 뭐도 알아야 돼? 세법도 알아야 되고 공시법도 알아야지.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혹시 변호사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었으면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돼. 못 들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변호사법은 들어봤죠? 그리고 건축사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근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없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생겼어. 공인중개사법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떨어진 거야.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중개에 관한 법이었어요. 중개한 법률, 공인중개사 실무에 관한 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중개사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제가 그때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나 등록이 돼서 안 되는데 제가 24살 때부터 강의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그 강의 준비하려고 도서관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데 그때 민법 강의할 때였는데 민법책을 막 이제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딱 오더니 책을 이렇게 딱 덮더라고. 이렇게 뭐하냐? 그랬더니 딱 덮어서 나 강의 준비하는데 그랬더니 너 떡방 강의하냐? 이러는 거야.
17년 전이거든요. 불과 17년 전인데 그때 나이 나왔죠? 만으로 이제 16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떡방 강의하냐라고 딱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좀 창피했을 것 같아?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알바로 내 돈이 필요해서 강의 시작한 사람인데 나한테 뭐라냐면 그 당시에 복덕방이라고 했는데 복덕방을 좀 약간 비하하는 말이 떡방이었어요. 부동산 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떡방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치면서 내가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야, 씨,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런 거 준비해도 되냐고 막 그러길래 아, 냅두라고. 난 순간 열이 받으니까 그렇다고 친구랑 싸울 수는 없잖아. 그냥 말하기 싫어가지고 아, 됐어. 나 준비해야 되니까 가. 그래서 이제 막 준비했는데 어느 날부터 걔가 어떤 모임에 딱 오면 이 싫은 거예요. 걔랑 같이 있는 그 공간이 싫고 그 공기가 싫은 거라. 그래서 술 먹다가 걔 오면 가고 되게 소심하게 복수한 거죠. 예. 그리고 워낙에 걔 온다 그러면 나 안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교해버린 거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를 좀 비하하는 말투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친구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한 5년, 6년, 한 7년 지나고 나서인가 5년인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강의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제 애들 사이에서는 야, 상철이 뭐 그쪽 뭐 하면서 부동산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뭐 이제 좀 취업도 안 될 때였거든 애들. 근데 난 이미 취업해서 EBS 강의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좀 나서 이제 같이 모였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중개사 공부 몇 년 공부하면 되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중개사 진짜 어렵다고. 너는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 공부가 장난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불과 7년 지난 상태에서 걔는 그때 당시엔 떡방이를 안 하고 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각이 달라진 거야. 제가 강의 처음 할 때만 해도 공인중개사는 되게 하찮게 봐 사람들이. 인식이 사기꾼, 부동산만 건드리면 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획부동산.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 뭐라 그러지? 그 우리 운전면허 따는데 보통 어느 정도 공부하죠? 한 30분 공부하잖아. 운전면허 공부를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전면허를 공부하고 따지 않잖아요. 시험장에서 뭐 답만 막 체크했다가 그냥 시험장 가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 인식이 그랬어. 근데 7년 8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약간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불과 이제 제가 10년 전만 해도 중개사 강의할 때는 좀 약간 창피하고 그랬고 학생들이 이 책을 갖고 다닐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 써 있잖아. 그때는 한문으로 나왔었어요. 제 강의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문으로 써 있으면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력 그걸 뜯어가지고 쌌어 이렇게. 그래서 지하철에서 책을 딱 누가 보고 있잖아요. 달력돼 있으면 100% 공인중개사 책이야. 딱 보면은 뭐 부동산 관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야, 씨, 그거 공부하냐? 너 그거 어렵다는데 어떻게? 그 인식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지 17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 강의할 때랑 지금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중개사분들이 예를 들어 수입이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수입이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직접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만 하면 웬만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어. 제가 2004년부터 했거든요. 2004년 3년 말 2003년 말부터 해서 그때 5년, 6년에서 마지막 7년 될 때쯤에 그만뒀으니까 한 3년 정도 한 거죠. 3, 4년. 제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한양대 앞에서 한양대 나오면 건너편 쪽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삼보 에셋 컨설팅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 물론 바쁘니까 제가 직접 중개는 못했고 직원분들이 일을 했어요. 그 실장님 40대, 30대 두 분 뽑아서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에서 3번밖에 사무실에 안 가도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잡비, 교통비, 뭐 밥, 뭐 관리비 다 내도 500 이상은 찍혔어요. 항상.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직원 월급 다 빼고도 500만 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500 정도면 내 친구들 월급보다 훨 낫거든. 근데 나는 그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름 걸어놓고 이제 돌리게끔만 해놓은 상태잖아.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아주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 있어요. 이쁜 사람 조심하셔야 돼. 예. 근데 그분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고를 쳤냐면 옆에 사무실 있는 그 소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 부사장님
좀 식사 한번 하시죠, 뭐 하자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그 김 실장님이 계약서를 저기 부동산에서 쓰시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를 갖고 계약을 쓸 때 우리 사무실에 써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계약을 여기서 안 쓰시고 저쪽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여기 흔적이 없는 거죠. 중간에 중개만 한 거고 중간에 있는 그 중개 수수료 반이 그걸 우리 이제 일단 양쪽에서 거래를 내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양타를 쳤다고 그러거든요. 한쪽 물건만 갖고 있고 이쪽에서 물건을 사는 의뢰인은 그대로 보면 반타 쳤다고 그래요. 그럼 이 반에 대한 수수료를 먹으려고 그냥 그 계약서 거기서 안 쓴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분이 나한테 딱 해줄 때 그 아주머니 얼굴이 딱 지나가면서 근데 실망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검은 색깔에 흰 색깔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약간 실망을 딱 하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짜증이 막 나요. 예. 되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한 거잖아. 예. 그리고 월급도 되게 제가 많이 줬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까지 잘 챙겨줬는데도 사람이라는 게 이 돈 앞에 욕심이 생기니까 물건 계속 빼가고 준비를 하더라고. 자기도 사무실 차리려고 하는데 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중개사 관련된 공부하겠다고 계속 물어봤던 게 그거 같아. 일은 잘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못 하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문을 닫아버렸거든. 닫아버리면서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돈을 벌려고 업을 딱 뛰어들었을 때 내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6개월만 일하겠다 마음 딱 가지면 웬만한 회사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전문신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근데 대충 그냥 해보겠다. 내 자격증만 있으니까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면 이 시장은 되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근데 마음만 정확하게 잡고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저도 이쪽 일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자격증을 따서 난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나도 뭐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문 닫고 그만두고 이렇게 했던 거야. 예. 문 닫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봤던 그분은 문 닫게 생겼어. 얼굴에 써 있어요. 문 닫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게 설렁설렁하거든. 그런 사람은 애초에 그 간판을 열 때도 간판은 잘 다르면 안 돼. 헐렁하게 달아야 돼. 좀 이따 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내 몇 년을 강의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가 뭐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 안 떠나.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광고하고 자기가 하면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왜 중개사 말씀을 드리냐면 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중개사를 좀 나쁘게 비하하는 말투를 쓰면 대화하지 마세요. 그럼 내 업을 자꾸 나중에 가면 기피하게 돼. 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난 공부한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누가 너 뭐 하냐라고 이제 전화를 딱 하면 친구가 나 중개사 공부한다 이렇게 안 하고요. 옛날에는 나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이래. 근데 10시에서 1시 사이에 전화 통 안 되면 100% 학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연락 안 되면 다 중개사 학원에 있는 거야. 다 알아요. 다 해봤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발로 딱 차면 9명은 다 집에 공인중개사 책 있어요. 근데 자격증 있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던 자격증인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딴 사람 중에 장롱 면허도 반 이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들 가치가 있는데 제 말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부동산 말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게 4가지가 있대요. 뉴스에서 봤어요. 연금, 저축, 부동산, 주식 있어. 4가지 중에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연금, 저축, 주식 중에 뭘 것 같으세요? 5천만 명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주식 1등이야. 그러니까 주식은 5천만 명 중에서 그냥 대부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 아니야. 주식이 1등이었고 2등이 뭔지 아세요? 연금이 2등이야. 3등이 저축이야. 부동산이 꼴등이었어요. 즉 진입 장벽이 적다는 얘기야. 제 말은 뭐냐면 주식은 워낙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관련된 거는 진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쟁도 적은 거야. 그 중에 그리고 경쟁도 적으니까 수익도 많이 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부동산 부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쟁자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독식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주식 부자 아니면 부동산 부자잖아요. 근데 주식 부자는
그 뭐 대부분 이제 어떤 기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일 뿐이고 일반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건 전부 다 부동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제 진입장벽이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사 시험을 공부를 처음 하시면서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목적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 나는 누가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하냐 그러면 나 중개사 공부하는데 나 지금 10년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웃자고 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험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뭐 지나가다가 그냥 뭐 접수해서 시험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잡을 때 어려운 시험이고 나는 이 자격증을 따서 나는 목표 인생을 바꾸겠다.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데 너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창피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옛날처럼 쉬운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개사 시험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따면 이제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옛날처럼 이렇게 까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 지우고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 이제 대망의 40점 넘는 과목 있죠. 부동산 공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거 이어서 할게요. 네,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